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 빠르고 그래요? 괜찮죠? 나중에 보면은, 제 강의는 한 2배속으로 들어도 발음이 정확해요. 또박또박 들립니다. 이 아나운서 발음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나중에는 이제 우리 동영상은 배속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수업도 한 2시간 만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배속 활용하셔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우리 행정청, 국가하고 지자체 보고 있는데, 자, 요거 이어갖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지방행정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자치. 요 자치라는 것은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통치해 나가는 것을 자치라고 그래요. 요 자치권을 우리 공법에서는 결정권이다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결정해서 결정한 대로 집행해 나갈 수가 있다. 즉 사인할 수 있는 권한, 요거를 자치권, 결정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요 자치권, 이 결정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요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통치해 나가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도지사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런데 이 자치권 개념에서 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요 도 밑에 있는 시. 자, 요 시가 이제 기초시라고 했는데요. 요 시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구 50만. 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대도시.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그냥 일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대도시의 시장, 자, 여자들한테도 폭넓게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대도시 하면은 대부분 경기도에 있어요. 수원시, 또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도 있고요. 지방으로 가면 뭐 창원시, 통합 창원시 해갖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 상식인데, 고양시가 수원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역전돼 갖고 용인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화성시가 또 더 역전을 할 거예요. 화성시가 요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인구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튼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 이런 시들을 별도로 대도시다라고 해서 이 대도시장한테도 자치권, 결정권을 많이 주는데요. 자, 이 대도시라는 개념이 왜 나온 거냐? 우리가 이제 지자체는 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군이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군으로 딱 시작했다가 5만 이상 되면 시.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경기도 예전에는 여주군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의 여주군. 여주군 혹시 가보셨을까요? 여주군 뭐 도자기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여주에 있는 거 그 유명한 거 신륵사라고 있죠. 대부분 이제 절이 저 산에 있잖아요. 근데 신륵사는 그 남한강인가 그 강변에 딱 있어갖고 아주 경치도 좋고. 안 가봤네요. 하여튼 동남아는 뻔질러게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잘 몰라. 하여튼 그래서 여주군이었다가 여주군이 인구가 5만이 넘어가면서 여주시가 돼버렸어요. 여주시.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군은 딱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요 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인구 5만 이상 돼갖고 다 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요 시가 인구가 100만 이상일 때는 광역시로 승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울산시였어요. 경상북도 울산시. 근데 울산에 뭐 그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대기업들 들어오고 이 공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됐죠. 그래서 광역시로 승격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저 5만 이상이면 시,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로 승격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대도시 중에서 우리 제일 큰 도시가 요 수원시요.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입니다. 울산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그 다음에 용인시 110만, 고양시도 110만, 화성시도 100만이 넘어갑니다. 이런 100만이 넘어가는 시들이 또 있는데, 자, 그럼 이 시들은 다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요. 그런데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죠. 그럼 우리 서울, 인천, 경기 묶어갖고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집중돼 있죠. 산업은 80%가 밀집돼 있는데 수도권에 이런 광역시가 몇 개 또 출연이 됐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 이게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즉 도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대신 저 시골의 인구 5만짜리 시하고 레벨이 다르니까 따로 뭐라고 규정을 하는 거냐, 대도시라고 해서 이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폭넓게 자치권을 주겠다. 그래서 대도시의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부터
요 대도시 중에서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인데 그 중에서 얘들은 50만이 아니고 100만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 100만 이상인 시들을 별도로 특례시 또 이렇게 또 불러요. 수원 특례시, 뭐 용인 특례시 하는데 요 특례시는 천만다행 우리 공법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특례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대도시 정도. 그래서 우리 자치권이 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누구까지 있냐? 대도시장.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자들이 계획을 결정해서 그대로 집행하면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자치권의 개념도 하나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우리 이제 공법에서는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 그랬죠. 그럼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한국 국토 전체를 놓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너무 넓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토 전체를 놓고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뭐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건 거창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토지를 규제하는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우리가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 일단 다 지워버릴게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다라고 할 때는 자,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같은 급은 도인데 이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도가 아니고 시하고 군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물론 이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얘들도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인데 얘들은 그냥 다 된다 그랬으니까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토지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와서 특, 광, 시, 군 이라고 합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저 여기서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국 지도까지 다 그려왔어요. 이거 다, 저 뒤에 배경 이거 다 없애는 거고, 눕기 딱인가 뭐 해갖고, 이거 다 돈 주고 했어요. 돈 주고, 1,000원씩 주고, 다 뒤에 배경 싹 없애갖고, 깔끔하게 지도 만드는데요. 요 보면은, 저 서울특별시, 그리고 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 부산. 자, 이렇게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관할구역 자체가 넓은 거 아니죠.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광역시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거지 관할구역 자체가 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그냥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도는 보세요.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가 어디일까요? 경상북도요. 이 강원도가 우리가 제일 넓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중간에 휴전선으로 끊겨갖고 이 강원도보다 경상북도가 제일 넓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경상북도도 있고 뭐 경상남도 이런 도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힘들더라. 그래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경기도 요 화성시 있죠? 화성시, 동탄 신도시 있고 요 화성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어디가 관할구역은 더 넓을까? 화성시가 더 넓어요. 화성시가 서울특별시보다 관할구역이 훨씬 더 넓어요. 근데 화성시는 기초시고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죠. 인구가 특별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시가 되는 거고 관할구역 자체는 화성시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홍천군이죠. 홍천군은 이따만큼이에요. 이따만큼. 인제군도 이따만큼. 이게 서울특별시의 몇 배씩 돼버려요. 그래서 이 도는 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 밑에 시하고 군. 그러면 우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거미줄처럼 토지의 계획이 다 수립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빠짐없이 다 수립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이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할구역, 이 계획을 수립하는 특광시군, 관할구역까지. 이 행정청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재밌죠? 그래서 하나씩 해나가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 과목이고, 이 공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 공부하는지 그 내용들 하나씩 이제 보는데요. 우리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법이 시중에 한 100여 개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이 100여 개 되는 법률을 그냥 다 배울 수가 없고, 이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6개 개별법을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6개 법률을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자, 이 법률이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공법이 한 과목 40문제인데, 자, 그 중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우리 출제 비중은 30%입니다. 30%의 비중을 가져요. 그런데 그 출제 비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보듯이 이 법에서 다 나머지 법들이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 역할, 기본이 되는 법률이 요 법률이라서, 그리고 내용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 법률, 우리가 공법 2달 과정으로 이제 한 과정씩 진행을 하는데요. 2달 중에서 거의 한 달은 이 법률에 할애해 갖고 수업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도 많고 다른 법들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법 이제 40문제 중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이 법률의 내용 갖고 딱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법 1번부터 12번. 앞에서 요 법률 갖고 시험을 보는데요. 딱 보니까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봤어요. 1번, 아는 거야. 아는 거. 2번도 보니까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신감 뿜뿜. 모르는 것도 막 맞추고 그러겠죠. 물론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신감 있게 문제 풀어볼 수 있는데, 자, 올해 시험 같이 1번 보니까 몰라. 2번 보니까 또 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있던 자신감도 쪼그라들어갖고 이게 그냥 당황해갖고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 나가갖고 그냥 시험 망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을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올 수 있는 법률이 요 법이에요. 그래서 요 법률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을 해서 12문제 중에서 무조건 10문제 맞춰야 된다. 10문제. 그래서 이 법에서 10문제 맞춰놓으면 나머지 반땡만 해도 다 합격 점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리 공법에서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하나씩 풀어갖고 볼까요? 자, 국토를 계획하는데, 자, 이 국토라고 할 때는 전국의 토지를 줄여갖고 국토라고 그래요. 전국의 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줄여갖고 국토. 그래서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람과 장소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적용하는 일반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 국토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는 법이다. 국토의 선계획 후 이용에 관한 법, 또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선계획 후개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해야 난개발도 방지, 국토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공익을 달성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보듯이 계획 파트, 이용 파트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계획 파트, 이용 파트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계획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요 12개에서 이 계획 쪽에서만 다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계획에서 7문제, 이용 파트에서 5문제, 7대5 비중으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올해 36회 시험에서는 계획에서만 12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계획 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갖고 국토계획법. 자, 이렇게 불려요.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이 법률은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으로 부르세요. 다 정해주고 있어요. 국토계획법. 그런데 국토계획법 이것도 5글자가 되니까 이하부터는 우리 줄여갖고 그냥 앞글자 2글자 따갖고 이하부터는 무슨 법이라고 부를 거냐? 국토법. 그냥 간단하게 국토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국토법 하는데 여러분들 정확한 이름은 당연히 알아야죠. 자,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법? 한번 읽어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하여튼 시험 끝날 때까지도, 시험 볼 때까지도 이 법률 강조해 갖고 이 법률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공법에 자신감이 생겨 갖고 나머지 따라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국토법 이렇게 줄여갖고 불을 끄고요. 그다음에 국토법에 따라서 이제 국토를 이용하는데 이용이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극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것.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용한다 그래요. 그럼 먼저 이 국토의 개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을 말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시행해 나가는지 그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자 이거 별로 와닿는 거 없죠? 이 앞에다가 신자 붙여주면 돼요. 신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신도시개발, 여태까지 없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정돼 있죠. 이런 신도시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지정해갖고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죠. 다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지정해서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 이게 이제 분당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1980년 후반기에 개발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사진의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진 해상도가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요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분당이 다 이거였어요. 논밭산. 그래서 우리 재작년인가 그 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분당 땅 달라고. 그때 이 당시 이렇게 생겼어요. 논밭산. 이런데 신도시 딱 지정해갖고 분당 신도시로 싹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 개발 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도시개발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도시만 개발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대규모로 이렇게 신도시 개발하고 그럴 땅 자체가 없죠. 이미 다 개발된 곳이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는 낙후된 지역들을 다시 개발시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개발하니까 뭐라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세 번째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 법률은 정비사업의 절차에 관한 법.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절차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정비사업이다라고 그래요. 정비사업, 정비가 뭐예요? 정비. 정비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비, 우리 자동차 정비하죠. 자동차 망가져갖고 정비소 와서 정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도시하고 주거 환경을 고친다. 즉 낙후된 구도시, 열악한 주거지역을 고쳐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소위 우리가 재개발하고, 아파트는 재건축하고, 이 재개발 재건축을 법에서는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누가 어떤 절차로 할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요? 당연히 달라요. 재개발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 자, 이 후진 동네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거 밀집해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이런 거 없어갖고 차에 막 도로에다가 막 차 막 대놓고 그 이런 공간만 있으면은 차 그냥 쏙쏙 대놓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보면은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요 차를 이렇게 대놨을까 막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이런 동네요. 이런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갖고 재개발을 합니다. 그럼 도로부터 새로 싹 다시 설치하고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후진 동네 싹 다시 개발하는 게 재개발. 그러면 재건축은 뭘까?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게 재건축. 말 그대로 아파트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은 아파트, 우리 옛날 아파트들, 저 강남에 저 개나리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개나리.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도 목련 아파트, 뭐 개나리 아파트 참 좋았어요. 근데 요새는 뭐 포레스트 뭐 해갖고 하여튼 딱 영어로 그냥 한 20글자가 돼. 아파트 이름이 그냥. 아무튼 그래서 옛날 아파트들, 옛날에 지어졌던 것들 다 몇 층이요? 5층이죠. 5층. 왜 이거 5층짜리 아파트 지었을까요? 6층부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의무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고가라서 이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려고 그냥 5층 아파트들 양상. 그래서 올해 시험에 또 엘리베이터 그거 물어봤잖아요.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된다. 그거 그대로 그냥 건축법에서 또 물어봤는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 지어놨는데 이게 막 40년 50년 너무 낙후돼갖고 이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짓는 거예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좋죠. 그래서 아파트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재개발이 재건축 아니냐 하는데 아니요.
뭐가 훨씬 더 큰 사업이냐? 재개발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얘는 땅도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부터 새로 싹 설치되고 아파트도 다시 짓고,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은 간단해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우리 법에서는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정비사업. 그래서 신도시 개발에 관해서 도시개발법, 구도시 재개발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개발 체계는 대표적으로 요 두 개 법률에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 줄여갖고 요거는 개발법, 요거는 정비법. 자,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법은 개발사업,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은 이게 현상 변화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신도시, 좀 전에 신도시 개발했듯이 상점 벽해라고 그래요. 완전 바뀌게 되니까 논점들도 많아요. 그래서 개발 체계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사이좋게 6문제, 6문제. 그래서 그리고 국토법 12개 풀고 이어갖고 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요 보전. 이제 이용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보전에 가자. 보전에 관한 법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그럼 농지법은 이름대로 농지에 관한 법이죠. 농지는 농사 짓는 땅. 그럼 이 농지는 농사 지을 땅이니까 누구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농사 지을 사람.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그래서 농지는 농지법에서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해라. 요거를 좀 의식하게 경자유전이라고 합니다. 농지는 소유부터 규제를 해요. 그리고 농지, 논밭 이런데 막 건물 짓고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절대적으로 뭐 하는 땅이냐? 보장. 그래서 특히 이 식량 안보라고 합니다. 식량 안보. 최소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농지는 함부로 개발하고 그럴 땅이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세계적으로 무슨 가격이 폭등했어요. 밀 가격이 폭등해갖고 그 수출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쌀 한 톨을 생산 안 한다. 나중에 국민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식량 안보라 그래요. 그래서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지라는 땅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보존할 땅. 그럼 보존은 그냥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논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가 됩니다. 2문제. 그것도 공법 제일 마지막에 39번, 40번. 이제 공법에 대미를 딱 장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지법은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쉽게, 한 문제 어렵게. 그래서 쉬운 문제는 농지법의 수업만 들어도 그냥 냄새만 맡아도 맞힐 수 있게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수업도 안 듣는다. 이 2문제니까 맨날 마지막에 가서 질문 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농지법은 제껴도 될까요? 이거 맨날 물어보세요. 그럼 저한테 제껴도 될까요? 물어보면 제가 제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농지법은 한 문제, 수업만 잘 들어도 그냥 한 문제는 맞죠. 한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농지법은 제가 20회부터 올해 36회까지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5번이 정답으로 나온 게 15번이에요. 15번.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5번 갖다 찍어라. 그래서 한 문제는 풀어서 맞히고 한 문제 5번 찍어갖고 맞히고. 그럼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올해는 2문제가 다 5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찍는 거는 자기 책임으로 찍는 거지 저한테 막 승질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저는 통계를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올해 이제 5번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5번 나올 확률이 그만큼 또 높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2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한 문제는 풀어서 맞히고 한 문제는 찍어갖고 맞히고 5번 찍어갖고. 그래서 이 농지법은 2문제인데 은근히 분량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매 과정별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요거는 뭐 기본 과정이라든지 요약 과정 이런 식으로 한 1년에 한 3번 정도 강의합니다. 그 수업하는 거라도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4개 법률이 토지공법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법이라고 그래. 규제법.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 대한 공법으로서 또 2개가 있어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건축법, 주택법 다 공부를 하는데요. 자,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을 건축하려면 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물 지었다. 세게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세게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허가부터 받고 해라. 왜요? 함부로 건물 지어갖고 무너졌다. 우리가 맨날 건물 이용하니까 이거 위험성 이런 걸 잘 모르는데요. 삼풍백화점 무너져갖고 300명인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함부로 부실 시공해서 무너졌다.
그럼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못 짓게 건축법에서 건물의 안전 기준 이런 것들 다 정해놓고요. 그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줘갖고 건물의 안전 등을 위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모든 건물입니다. 모든 건물. 우리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하죠. 상업용 건물을 상가, 공업용 건물을 공장. 이거 이외에도 뭐 오피스텔이 됐든 뭐 호텔이 됐든 하여튼 모든 건물을 건축하려면 원칙 건축법에서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 요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당연히 뭐겠어요? 주택이죠. 우리 우식주의 하나로서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건물인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법이 주택법이 돼요. 그래서 주택법은 주거용 건물이 주택을 건설 그리고 공급 리모델링 등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자,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건축, 그럼 건축이나 건설이나 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를 다르게 썼다. 그 말은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죠. 건축은 그냥 내 집 한 채 짓는 거예요. 내 집 한 채 지을 때는 그냥 건축 허가 받아갖고 건축할 수 있는데 건설은 요거는 아파트를 짓듯이 집단적으로 짓는 거죠. 몇백 세대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건설. 그래서 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갖고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 건설은 건설 회사가 하는 거고 건설한 주택을 우리는 공급, 분양을 받는 거죠. 공급. 이 공급이 분양인데 저는 분양, 이 공급 파트는 철저하게 뭘 규제하겠어요? 투기 규제입니다. 투기 규제. 그래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아파트 가격도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해갖고 싸게 건설회사들이 분양할 때 싸게 분양해라. 그래서 시가는 뭐 예를 들어 10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8억이나 7억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해요. 그러면 분양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가와의 차익 2억 3억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실제 살 것도 아닌데 일단 분양부터 바꿔보자. 이게 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 이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 지정할 수도 있고요.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아니래도 조정대상지역 이런 규제지역을 지정해서 이 규제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았다. 분양권 일정 기간 다시 못 팔게 합니다. 투기 못하게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것을 전매를 제한한다라고 하죠. 전매 제한 이런 각종의 이제 투기를 규제해서 무주택 서민들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리모델링을 규정해요. 리모델링은 고쳐 쓰는 거예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오래된 아파트 고쳐갖고 쓰는 게 리모델링. 재건축은 아예 부시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 사업이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고쳐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자, 이 건물공법도 두 개로 우리가 공부하고요. 토지공법에서 26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건물공법은 14문제. 14문제가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사이좋게 7문제씩이 쭉 출제가 돼요. 그럼 원래 이 건축법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건축법은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거고 주택법은 주택에 관해서만 특별히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이 훨씬 더 큰데 우리 시험은 똑같이 7문제씩이 출제가 돼요. 왜요? 중개대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주택. 맨날 집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중개하는 거니까 중개사 시험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택법도 똑같이 7문제씩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토지공법 4개, 건물공법 2개 합쳐갖고 6개 법입니다. 6개 법을 우리 앞으로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제 법률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 이런 명령까지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뼈대만 정하는 거예요. 뼈대. 그리고 이 법률에 살을 붙이는 것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주의니까 성문법,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규범이 역시 일정한 위계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라고 그러죠. 헌법 들어보셨어요? 물론 들어보셨죠. 자, 헌법이 이 헌자가 무슨 헌자일까? 법헌자예요. 법헌자. 법헌자의 법법자. 법 중에 법이다라고 그래서 근본규범, 법규범의 으뜸을 헌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 다 있어요. 자, 입문서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76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그 입문서도 제가 다 썼으니까 똑같이 PPT하고 똑같이 순서도 똑같이 맞춰놨는데요. 자,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통치 구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근본 규범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헌법 제1조 1항이 뭘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새 뭐 많이 들어봤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통치 작용, 통치 기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데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는 6개 법들 이것도 다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헌법 특히 23조라고 그래요. 헌법 23조. 요게 우리 부동산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문인데요. 자, 23조 1항. 자, 이게 이제 23조 동그라미 1, 요거를 1항이라고 불러요. 1항. 그래서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요거를 사유재산자로 그러죠. 재산권 보장하는데 그 돈 많다고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진장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라. 그래서 부동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이제 공법이라는 6개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뭐 적합해라. 뭐 알겠어요. 좋은 얘기고. 자, 사망 한번 볼까요? 사망에 보면 공공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들어봤네요. 수용이 뭐였어요? 강제적으로 뺏는 거라고 그랬죠. 강제 취득. 공익사업에 필요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은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강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한도 할 수 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라. 그리고 수용, 사용, 제한과 보상은 다 뭘로 정해라? 법률로. 이 헌법 23조에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6개 법률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이 법률이 정해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국회에서 의결, 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해서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 규범을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그리고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제정한다. 그 다음에 제정된 법률을 고치는 거는 뭐 한다고 그럴까요? 개정한다라고 하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 그럼 헌법을 최초로 만든 거는 뭐였다고 그래요? 재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헌절 우리가 기념하듯이 법률을 최초로 만드는 것을 제정, 바꾸는 것을 개정. 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려면 이 절차요. 국회에서 의결, 대통령이 서명해서 공포.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그죠? 국회에서 의결 자체가 안 돼. 맨날 그냥 싸우기만 열심히 싸우는 거고 또 저번같이 그냥 대통령이 맨날 거부권 행사하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요 국회 의결, 대통령이 서명 공포 이 절차가 어려우니까 법률은 핵심만 딱 정하는 거예요. 핵심. 뼈대만 딱 정하고요. 그러면 국회가 법을 만드니까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라고 그러죠. 입법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국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어디서요?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이 법률을 국민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규범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이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법률을 시행하게 한 명령이다. 그래서 시행령.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 이 법률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좀 전에 주택법에서 아파트 분양받은 거 일정 기간 못 팔게 한다고 그랬죠.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것을 전매 제한한다. 이렇게 법률용어로 쓰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그러면 이 아파트 분양받은 권리. 자, 이것도 재산적인 가치가 다 있는 거죠. 재산권. 이거 못 팔게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에서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법률로 해라. 그래서 주택법에서 분양권 못 판다. 전매를 제한. 이건 주택법에서 규정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년간 못 팔게 하는지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는 3년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3년. 그 왜 3년일까? 수도권 세 글자. 그래서 3년. 뭐 간단해요. 그래서 수도권 3년, 비수도권은 1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년간 못 팔게 하는지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법률인데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살을 붙이는 거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우리가 법률만 공부하면은 그냥 뼈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까지 다 배워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요 각 부의 장관이 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국토부령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 국토부령 같은 이 부령을 그 법률을 시행하게 한 세칙이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은 이제 각종의 뭐 서식이라든지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이제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부령.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법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그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법령 칙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다 봐야 그 법을 온전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지금 법률도 6개인데 이 법률별로 시행령, 국토법 시행령, 개발법 시행령, 정비법 시행령 다 있어요. 법률별로. 또 시행규칙도 다 있어요. 국토법 시행규칙, 또 개발법 시행규칙. 그러면 이게 6개 곱하기 63은 얼마예요? 63은 18. 바로 욕 나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래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시행 규칙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뭐 공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 위주로 공부하는데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법률에서 50%가 나옵니다. 50%. 그리고 시행령에서 한 30%, 40%. 그리고 나머지 뭐 한 20%에서 10%. 요게 시행규칙.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문제들 한 4문제 정도. 이거는 맞히라고 내는 거에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뭐 꼭 굳이 틀릴 필요는 없고 잘 찍고 그냥 신의 가호를 바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방대죠.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법의 조문이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제가 예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요 법률 국토법 2조 용어정의에서 13호에 보면은 공공시설. 자,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핵심만 뭐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한 4개 정도 써놓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위임해 버리는 거냐? 대통령령. 그러면 이 대통령령이 국토법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이 시행령에 보니까 이제 4조에 이 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 다음의 시설이다. 그래서 1번부터 2번 쫙 또 열거를 해놨죠. 그러니까 살을 더 붙여주는 게 대통령령이요.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 또 보니까 이번에 행정청이 설치할 때 우리 행정청 배웠네요. 행정청이 누구였어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그 밖에 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 국토부령에다가 또 위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시행규칙까지 가보니까 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들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이 중에서 화장장, 공동묘지 얘가 작년 기출문제 정답입니다. 공동묘지. 그러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들어갖고 다 6개 법률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끝이 없겠죠. 끝이 없다. 너무나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까지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 그런 것들 몇 개 찍어갖고 보는 거지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시행규칙까지는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법률하고 시행령, 법령. 그래서 6개 법령을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제일 많다. 그래서 우리 2차 과목 있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을 합친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문서는 뭐 한 권에 그냥 통합해 나왔고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딱 받아보시면 그냥 제일 두꺼운 게 공법이에요. 제일 두꺼운 게 공법. 그래서 예전에는 막 1000페이지 되고 그랬는데 그 제가 막 다 줄이고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슬림화해 갖고 기본서는 한 7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750페이지로 줄여놨어요. 그래도 너무 무거워갖고 그 또 저 다른 회사에서는 또 기본서 색깔이 주황색 막 1000페이지 막 돼. 벽돌. 그 막 공법 시간 되면 어깨가 부러진다 막. 그래서 우리 해커스는 녹색이에요. 교재가 녹색. 그리고 1권, 2권 이렇게 다 분권화 해갖고 여러분들 부담 없이 갖고 다닐 수 있게끔 2권으로 분권화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례라는 게 있죠. 조례. 조례는 자치규범을 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그냥 다 적용하는 건데 조례는 자치규범이다라고 해서 그 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조례, 부산시 조례 이런 서울시에서만 부산시에서만 각각 지자체별로 효과를 갖는 거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 법령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우리 36회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엊그제 봤던 36회. 그럼 우리 시험에 공법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6개 법률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난이도 상, 중, 하 이렇게 구분해 갖고 매겨보니까 난이도 상인 문제가 올해 36개 시험에 3주 전에 시험 봤던 거죠. 난이도 상인 문제가 12문제입니다. 12문제. 이 난이도 상인 문제를 우리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소위 무슨 문제라고 그럴까요? 킬러 문제라고 그러죠. 누구라도 못 맞히는 거예요. 너도 못 맞히고 나도 못 맞히고 아무도 못 맞춰. 낸 사람한테도 네가 한번 맞춰봐. 못 맞춰. 그래서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이게 시행 규칙 같은 거 아주 지엽적인 거 들어가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난이도 상짜리 문제는 이거는 누구라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끼는 거고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난이도 중짜리, 하짜리.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난이도상 이걸 틀려하고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고요. 거꾸로 중, 하짜리 이거를 확실하게 맞춰갖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중, 하짜리를 이거를 우리가 1년 내내 지지고 볶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12문제면 이게 딱 몇 점이냐? 30점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30점은 일단 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법이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힘들어요. 잘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공법의 별명이죠.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제 얼굴은 공포스럽게 생기지 않았죠. 귀염둥이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공법은 이게 쉽게 나온 거예요. 올해는 쉽게 나오면 12개. 그 작년같이 어렵게 나오면 16개. 제끼고 가는 거예요. 제끼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공법은. 그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뭐 어려운 거를 이걸 틀려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거 여기 28개. 올해 시험은 난이도 중짜리 하짜리가 28개니까 70점이에요. 이걸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갖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난이도 하 이거는 공법의 냄새만 맡아도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에요. 쉽게. 그래서 요 하짜리가 18개니까 45점. 그래서 올해 시험은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졌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올해 시험에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졌다. 정말 공법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무 공부 없이 그냥 들어갖고 시험 봐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했으면 꽈락은 다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짜리도 10개니까 올해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법이 조금 쉽게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 하짜리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신호등 표시하고 난이도 상인 거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그리고 중짜리는 노란불, 하짜리는 녹색 해갖고 신호등 표시해갖고 보면은 첫 번째 법률 있죠. 요 국토법. 자 1번부터 뭐예요? 1번부터 빨간 것. 그러니까 1번 딱 봤는데 오 모르는 거다. 어려운 거다. 좀 쪼그라들었는데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쉽게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토법은 12문제 중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게 2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문제 정도는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올해 시험은 국토법에서만 빨간불이 4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 요 국토법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률 봐요. 요 도시개발법. 얘는 다 뭐예요? 그냥 빨간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다 나온 거니까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가 어렵게 나오면 다른 거에서 또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법도 그렇고 정비법이 얘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법이에요. 정비법이. 가장 어렵고 재개발하는 거하고 신도시 개발하는 거 뭐가 훨씬 더 어려울까요? 재개발이 신도시는 아예 싹 그냥 농지나 산지니까 싹 수용해갖고 다 쫓아버리고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면 돼요. 그런데 재개발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재개발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사업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도 정비법도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서 보통 우리 시험에 정비법은 3-4개가 빨간불 들어와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다 그냥 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이 역대 제일 쉽게 나온 해가 또 올해였어요. 36회. 그리고 주택법도 뭐 주택법 7개 중에서 한 3-4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우리 2개밖에 안 들어왔고요. 근데 얘가 요 건축법 이게 옛날에는 우리 공법에서 효자법이었어요.
건축법은 쉽게 그냥 점수 따는 법이었는데 요새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얘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건축법이. 절대 만만하게 보고 그럴 법률이 아니에요. 가장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 건축법에서. 네 문제가 그냥 빨간 거. 그 다음에 농지법은 하나 쉽게 하나 어렵게 해갖고 이 빨간불 나온 거는 그냥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노란불, 파란불 이것만 확실하게 맞춰도 얼마든지 70점까지 올해 시험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문제 한번 분석해 보니까 박스형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변호사 시험 유형이라고 해서요.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딱 세 개만 줘. 그리고 옳은 거 모두 골라라. 틀린 거 모두 골라라. 그래서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어려워요. 꼭 하나 어려운 질문 하나 꼭 끼워놓고는 그냥 그래서 이게 변호사 시험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10문제예요. 예전에는 막 16개씩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문제. 근데 요새는 이제 박스형 문제라도 조금 이제 난이도 조절해갖고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 단답형. 단답형이 대표적으로 숫자 물어보는 거죠. 숫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합쳐갖고 14개요. 14개. 이거 다 맞춰도 꽈락입니다. 꽈락. 그래서 이제 숫자 단순하게 외워갖고 뭐 합격하고 그런 시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보통 한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자 긍정형은 옳은 거 찾는 거, 옳은 거 찾으시오. 그리고 부정형은 틀린 거 찾으시오. 자, 이 문제 유형이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옳은 거하고 틀린 거 찾아라 뭐가 더 어려운 걸까요? 옳은 거 찾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뭐가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어차피 우리는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오지선다니까 객관식 1, 2, 3, 4, 5 5개 지문을 주고요.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건데 옳은 거 찾으시오 하면은 이 5개 지문 중에서 4개가 틀린 거고 1개가 맞는 거죠. 틀린 거 4개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거는 4개가 받고 하나가 틀린 거죠. 하나만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옳은 게 더 어려운 건데 역시 옳은 거 찾아라가 23개 틀린 거 찾아라 하는 게 17개.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게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니까 국가 공인 시험은 정답 비율이 1, 2, 3, 4, 5 5개 다 똑같이 20%씩 해갖고 이 8문제씩 다 일반적으로는 1번이 정답인 게 8개 2번이 정답인 게 8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찍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된다. 제가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고 못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어야 되는데 정답으로 제일 안 나온 거 갖고 찍는 게 제일 확률이 높다 했는데 이거 맨날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건 이제 들었어. 그래서 올해 장난쳤잖아요. 올해 8개씩 딱 맞힌 게 아니고 1번 7개밖에 안 나왔어요. 2번이 9개고 3번 7개. 3번 제일 좋아하잖아요. 3번 7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3번 찍으면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거 이제 정답 비율도 막 장난치고 있어요. 하여튼 시험 어떻게라도 그냥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 한번 실제 문제 올해 36회 문제인데요. 건축법 적용 제외 건물이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단답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이 문제는 난이도 합니다. 가장 쉬운 문제. 그래서 얘는 우리 시험에 종전에 3번 물어봤어요. 올해 또 물어봤으니까 4번째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 암기 코드 해갖고 다 외워요. 문화, 철도, 고, 컨, 수 해갖고 문화철도 고컨수 은하철도 999 하듯이 문화철도 고컨수 이렇게 다 암기 코드 따갖고 외웠는데 이거 맨날 주는 거 물어봤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 숙소가 아니고 간이 창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그냥 단답식으로 딱 보면 1초에 1초짜리 문제. 또 숫자만 물어보는 것들. 이 리모델링 하는데요.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아파트 소유자들 동의 받아야 돼요. 소유자들 동의 받아갖고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소유자들 동의 요건인데요. 주택단지 전체일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즉 아파트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4분의 3. 그리고 동별로 50%. 동별 50%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75% 동의가 나와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75%, 그래서 75, 50, 75 이런 거 물어봤다. 이런 것도 1초짜리 문제. 이것도 난이도 합니다. 쉬운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합쳐가지고 몇 문제냐? 14문제. 다 맞춰도 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요.
문장형으로 쫙. 그래서 문장. 또 이것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가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설명이 다르게 연결된 것은,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라, 그 얘기죠. 옳은 거. 그러면 이 중에서 4개가 틀린 거고 옳은 게 1개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또 정답은 뭐냐? 5번. 그래서 위에가 다 틀렸고 5번이 정답인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해갖고 어디가 틀린 건지 우리가 하나씩 찾아나는데 이것도 난이도 하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국어로 써있지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면 이게 소련말, 소련 없어졌으니까 아무튼 이게 외국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씩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씩 해서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 그냥 쉽게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하나씩 해나가면 이런 거 그냥 쉬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올해는 요 난이도 하짜리 이것만 다 맞춰도 50점까지 맞을 수 있어요. 50점까지. 그렇게 좀 올해는 조금 쉽게 나온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법이 이제 2차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단순 암기 절대 안 돼요. 옛날 같이 이제 뭐 암기 코드 따고 숫자 그 마지막에 제가 또 암기 코드 있잖아요. 암기 코드 특강 무료 특강 해드렸는데 와, 올해 암기 코드 특강에서 10개 정도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기 코드 특강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엊그제 들은 건데 막 그거 쉽게 그냥 맞출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찍는 것도 또 엄청 잘해요. 아무튼 나중에 또 암기 코드 특강까지 딱 이렇게 과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암기 코드 특강은 그냥 단순하게 애워갖고 맞추는 거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문장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게 안 된다. 하나씩 순서대로 해나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법에서 쓰는 말 용어 말을 알아야 돼요.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또 공부하는 거죠. 요거를 개별적인 나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법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열심히 용어 내용 위주로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에서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게 어디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계라고 그래요. 체계.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본다. 그래서 앞에 첫 시간에 제가 체계도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어하고 내용 공부 열심히 했다. 체계도를 보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론의 완성. 그래서 하나씩 용어, 내용, 체계. 여기까지 우리가 이론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이론 공부. 그럼 열심히 이론 공부했어요. 뭐 하려고 이론 공부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요거죠. 문제를 풀어갖고 문제를 해결해서 정답을 찾아갖고 맞춰서 60점 이상 합격. 이 60점 이상 맞아갖고 합격. 이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공부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부터 공부하는 거냐? 용어. 근데 용어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전에 봤듯이 완전 생소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규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안 써요. 그래서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제도인데요. 근데 올해 안 나왔어요. 이게 20년 만에 역사적으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계획 파트에서만 다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매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국어는 참 장점이 그거죠. 읽을 수는 있는데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 얘는 그나마 8글자밖에 안 돼요. 우리 긴 거는 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런 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용어 하나. 그래서 이런 생소하고 길고 만만치 않은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강의가 뜻을 풀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하나씩 풀어보면 우리 기반시설 하는데 기반시설이 뭘까? 기반시설은 주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설. 반자가 갖출 반자.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설.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인프라라고 그럽니다. 인프라. 또는 SOC라고 그러죠. 사회 간접 자본해갖고 뭐 있겠어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을 법률 용어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이라는 말은 앞에서 들어봤네요. 부담이 뭐였을까요? 부담, 얼굴이 부담된다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무부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요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에 다 의무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럼 신개발지 어려운 게 아니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그래요. 몇백 세대 아파트 짓는 거. 그 아파트만 딸랑 지어놨다. 주민들 입주해갖고 생활 못해요.
주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도로, 뭐 주차장, 상하수도라든지 애들 다닐 학교라든지 공원 이런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어야 주민들이 입주해갖고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 것 이런데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다 지정이 돼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면서 학교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까지 다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들어와야 그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에 지정하는지, 어떤 절차로 지정하는지, 지정하면 효과가 뭔지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용어 물어보는 게 5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렵다. 그래서 용어부터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는 애우는 게 아니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제가 뭐 물어봐갖고 여러분들 틀린다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안 그러니까 자꾸 틀려도 관계없어요. 자꾸 보고 듣고 떠들고 써보고 일단 용어부터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죠. 침묵은 금이다 하는데 수업 시간에 침묵은 금이 아니고 똥이에요. 똥. 그래서 제일 안 좋아요. 그냥 입 무겁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떠들어갖고 어려운 말부터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공법은 규제니까 규제는 명확합니다. 이 명확한 규제 내용을 어려운 말로 써놨다. 그래서 용어만 잡히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갑니다. 일단 또 여기까지 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그냥 1시간이 또 후딱 가갖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